자, 이제 냄새, 코, 노즈. 코를 소개합니다. 코는 뭘까? 가장 확실한 답은 코는 뭐냐? 얼굴 한가운데 있고 안에 뼈가 들어있는 조직기관이다. 코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초점은 일반적으로 그 내부와 기능, 코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외관에 맞춰져 있다. 최소한 나는 그러했다. 내 코는 전형적인 로마인의 코다. 매부리 코지만 코너는 쭉 뻗었고 피어싱은 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크기는 좀 작은 편이다. 내 코는 한번 부러진 적이 있다. 대학 시절에 이렇게 해서 다쳤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모양의 내 코를 좋아한다. 콧 등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고민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완전한 비전문가라는 것이다. 나 자신을 열심히 훈련시키겠다는 자세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냄새를 수지로 한 여러 책에는 주로 얼굴에서 똑 떼어낸 코를 적나라하게 모습으로 그려놓은 지면도 적지 않다. 내지에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표지에서까지 그런 코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림이 얼마나 살풀경한지, 보는 일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코를 따로 놓고 생각하다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코의 이미지는 고상한가? 외설스러운가? 후각은 어떻게 작용할까? 코는 냄새를 맡는 데 쓰는 기관이다. 그런데 우리는 코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구 사용한다. 코에 들어오는 휘발성 분자 등등. 한편 모든 것이 냄새를 남기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어떤 물질이 냄새를 풍기려면 그 물질에서 유리된 분자가 떨어져 나와서 공기 중에 떠들어야 한다. 이것을 휘발성을 갖는다라고 한다. 대개 물질의 화학 반응이나 미생물 대사 과정에서 그 물질의 분자가 휘발성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냄새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할까? 냄새가 코까지 도달하려면, 성공하려면 냄새가 우리 코에 닿으면 코는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냄새 분자가 코 안으로 들어온다. 들이마신 공기는 비강에 나서는 통로를 지나는 동안에 따뜻하게 데워지고 여가 되면서 습도가 높아진다. 끈적끈적하고 촉촉한 후각 상피 안에는 후각 뉴런이 들어있다. 후각 뉴런, 신경, 후각 수용기가 특정한 냄새를 어떻게 감지하는지는 아직도 깊은 수수께끼이다. 이렇게 단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가진 후각 수용기는 그 종류만도 400가지, 개수로 따지면 600만 개 이상이고 사람이 코로 분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지수는 후각 수용기의 개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냄새의 종류는 대략 800만 가지에서 이론상으로는 1조 가지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된다. 더욱이 400종의 후각 용기는 모든 사람에게 균질하지도 않고 표준적인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후각 수용기가 3분의 1은 내 옆 사람이 가진 후각 수용기와 다르고 본인이 자각하든지 자각하지 못하든지 사람은 각각 특성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그 냄새를 똑같이 경험했다고 자신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어디서 어떻게 발생된 냄새든 냄새 분자는 수많은 후각 수용기 속에서 자신의 짝을 찾아낸다. 후각신경은 뇌에서 냄새를 처리하는 1차 처리 센터라고 볼 수가 있다. 연구소에 냄새의 기이한 측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후각 수용기가 존재하는 이유부터 되새겨보자. 후각 수용기는 우리 몸이 우리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갑작스러운 출몰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후각 수용기의 암호를 책임지는 유전자는 다른 여러 장기에서도 발견이 된다. 신장은 장내 박테리아에서 냄새 신호를 감지해서 평소보다 지나치게 과식했을 때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고 후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며
앞으로 알아내야 할 것이 많다. 냄새, 감정의 시간 여행. 애초에 우리는 왜 냄새 맡기를 배우는 걸까? 또 얼마나 일찍 배우게 될까? 우리는 어머니 포공 속에서 책상 위에 12주 무렵 처음으로 냄새를 맡는다. 냄새 감각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를 정찰하고 피부를 넘어서 더 멀리까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한다. 후각 시스템은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전속력으로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미리 감지해내려고 애쓴다. 쉽지 않은 임무다. 따라서 태아는 향수 속에서 숨을 쉬고 그 냄새물의 냄새를 맡으며 일찍이 냄새 맡는 연습을 한다. 태아는 엄마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만이 아니라 엄마가 바르는 화장품, 머리 감을 때 쓴 샴푸, 심지어는 엄마가 숨을 들이쉬며 맡은 냄새까지 감지한다. 실험한 어느 연구가 보여주듯이 그 판단은 신속하고 인간은 내 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 냄새와 감정, 기억이 그토록 얽히고 섞였는지. 냄새는 다른 감각과 다르다. 냄새는 언어와 논리, 환상적인 능력을 가진 이 시성을 건너뛴다. 냄새 이외의 다른 감각들은 신뇌에 의해서 처리되고 조절된다. 연구가 거듭될수록 냄새와 결합된 기억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각인이 된다. 코는 회의적이고 염세적이다. 코는 새로운 냄새에 대해서 절대적인 판단을 내린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에 관해서는 괜찮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한 나쁜 냄새로 간주한다. 우리에게 몇 가지 감각이 있을까? 사람들은 대부분 냄새를 5가지의 고전적인 감각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말하는 나머진 넷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이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5가지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과학적으로 인정된 감각은 14가지, 20가지까지 이른다. 이런 감각들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감각을 좀 더 세분한 격가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촉각, 범주 안의 감각, 온도 감각, 통각, 압각, 이런. 이 외의 다른 감각들은 빅5 감각과 쉽게 연결시키기 어렵다. 우리 신체 부위가 공간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지각하는 감각인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실수 없이 이마를 짚을 수 있는 것은 고유 수용성 감각 덕분이다. 한 가지 감각 능력이 다른 감각과 능력 위에 동떨어진 채 혼자서만 기능할 수는 없다.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감각은 언제나 서로의 지각을 능력을 증폭해주고 동조함으로써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경험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안되는 눈을 가린 채 한 다리를 서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렵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코아가 담긴 잔의 사진과 진짜 뜨거운 코코아 잔은 코코아 냄새와 잔을 든 손이 느끼는 뜨거운 온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감각의 상호작용 중에는 매우 기이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 과학자들은 생제 실험으로 냄새를 맡는 순간 동시에 들리는 특정한 톤의 소리에 영향을 받는 스마운드의 신경학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냄새는 종종 또 다른 화학적인 감각인 미각과 섞여서 흐릿해지곤 한다. 음식을 씹으면 음식 냄새가 입안에 퍼지면서 목을 통해서 곧바로 비강으로 들어간다. 이런 작용을 역류성 비강 후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음식의 맛을 내고 계속 먹고 싶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농축된 세밀한 냄새다. 사실 인간의 미각은 너무나도 허술하다. 사람의 혀가 고발할 수 있는 맛은 5가지 뿐이다. 코를 막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단지 쓴맛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코를 잡았던 손을 놓고 맛보는 동시에 냄새를 맡으면 그 쓴맛이 커피 특유의 쓴맛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그 커피의 종류까지도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맛의 해당도를 높이고 그 맛이 정확히 어떤 맛인지를 감지하는데 후각을
이용한다. 냄새는 또한 촉감과 비슷한 물리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 냄새를 맡으면 얼굴과 코의 3차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온도, 접촉, 통증에 반응한다. 모든 냄새는 어느 정도 3차 신경 반응을 일으키지만 대개 미묘한 수준에 이른다. 3차 신경 반응을 강하게 일으키는 냄새로는 장미와 유칼립투스, 시각을 마비시키는 스컹크 냄새, 혀에 불이 붙은 듯이 매운 아바네로 고추, 눈을 따갑게 만드는 아모니아, 눈물이 나게 만드는 다진 양파 냄새 등이 있다. 특정한 냄새 또는 맛이 싫다면 그 냄새나 맛이 일으키는 3차 신경 반응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의 몸이 5가지 감각을 느낀다는 이론은 애초에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디서 나온 것일까? 다섯 가지 몸.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은 오랫동안 서구 세계를 지배했다. 이 일은 인간의 감각이 몇 가지 되는지, 감각의 본질은 무엇인지, 사람의 감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 언어나 감정의 힘을 감각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를 두고 철학적인 논쟁에 불이 붙었던 때가 있다.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은 5가지 내적인 감각을 신체의 감각의 영적인 사촌이라고 주장했다. 5가지의 내적인 감각이란 기억, 본능, 상상, 환상, 상식. 17세기의 유쾌한 우화극에서는 언어를 상징하는 인물 링구아가 5가지 신체의 감각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 상식은 링구아가 감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법정의 판사다. 각각의 감각을 차례대로 형성하던 상식은 신체의 감각은 5가지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링구아가 공식적으로 감각이 될 수 없다는 핑계를 내린다. 핑계를 내리기 전에는 냄새를 소우주 최고의 사지라고 선언한다. 즉 17세기에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승리였다. 일반적으로 언제나 시각이 모든 감각 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냄새는 나름대로 든든한 지지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배인 디오게네스,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드니, 디드로 후각의 감각의 위계에서 높은 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냄새의 직접성, 냄새의 정서적인 힘,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부인할 수 없는 도덕적인 성질을 그 이유로 들었다. 냄새에 대한 신망은 인쇄기가 발달되면서 서구 세계에서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구전 문화에서 문자 위주의 시각적인 문화로 바뀌어 갔기 때문이다. 불쾌한 냄새, 유쾌한 냄새를 그대로 두지 않는 탈취의 시대인 현재의 시간을 빨리 감아보자. 한 연구진의 추산에 따르면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는 현대의 향기 산업에서 럭셔리 향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80%는 기능성 향수가 차지한다. 기능성 향수는 세탁용 세제, 청소용품, 그리고 기존의 불쾌한 냄새나 생산 과정에서 생긴 유해한 냄새 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가정용품에서 첨가되는 냄새를 말한다. 무향 제품은 꾸며진 무대의 흙과 같다. 자극적이거나 나쁜 냄새를 제거한 뒤에 희미하지만 기분 좋은 냄새를 입혀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감각의 위계 중에서 후각의 위치는 매우 낮고 겸손하다. 그러나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도 냄새의 파괴적인 힘은 상당하다. 우리 우선 눈에 드러나는 후각기관인 코에 대해서 생각의 역사적인 변화를 살펴보자. 코, 인간성의 제휴법적 상징이다.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능력은 오래부터 전부터 전반적인 지능을 알려주는 간음자로 인식되어 왔다. 맛을 보다, 냄새를 알다, 2가지 뜻 모두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지식을 가진 사람과 맛을 보는 사람이라는 2가지 뜻을 가지고
헤매가다 영리하다. 코가 지능의 자리로만 간주된 것은 아니다. 코는 영혼이 깃들어 있는 기관이라고 여겨졌다. 고전 라틴 작가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순간을 내 영혼이 코에 있었더라고. 저 영혼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려는 순간이라고 일컬었다. 여러 문화권과 역사적인 맥락에 걸쳐서 냄새는 하늘로 높은 곳이나 에테르에 있다고 여겨졌던 영혼 혹은 사자와의 소통을 인간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수단이었다. 우리 얼굴 한가운데 자리잡은 코에 가볍지 않은 상징이 깃들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코의 형태를 성격적인 유형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두개골의 형태와 크기를 인성적인 유형과 연결짓는 유사과학인 골상학처럼 코를 형태별로 분류짓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나타나면서 코에 대한 또 쌓인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18세기 로렌스 스턴이 집필한 실험적인 소설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 생애와 견해. 여기서 월터는 코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코에 대한 문헌이라면 닥치는 대로 모아들인다. 코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말해준다고 믿는 그는 트리스트럼이 태어날 때 닥터 슬럽이 잘못 조작한 분만 겸자 때문에 아기의 코가 뭉개지자 처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기의 트리스트럼의 뭉개진 코는 그가 평생 불운할 것이고 지적으로 열등할 것이며 성적인 매력도 전혀 없을 것임을 예언하는 것 같았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 하펜 슬라브 켄베르기우스는 독학으로 코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으로 본인도 눈에 띄게 큰 긴 코를 가지고 있다. 소설에서 슬라우 켄베르기우스는 몹시 똑똑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우선 그 이름 자체가 조롱과 멸시의 뜸을 갖고 있다. 실제 코의 분리에 대한 유명한 책 비과학 조지 자벳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판됐는데 아마도 이 자벳이라는 이름은 작가 이든 머윅의 필명으로 보인다. 골상학으로부터 파생된 비과학은 사람의 성격과 지능은 코의 형태로부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벳은 코의 형태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중에 로마 인형, 그리스 인형, 콧구멍이 넓은 심사숙고형 3가지 유형의 코는 긍정적인 성격을 암시한다. 4번째 유형은 자벳이 우리 인형이라고 이름 붙인 유형인데 약삭 빠르고 이제의 밝은 성격을 말한다. 코 형태를 분류하는 시스템은 동양에도 있다. 금전우운이다. 재산우운이다. 큰 코는 대개 관능적인 성격을 암시해서 코 자체가 남건의 상징으로 또 간주되기도 한다. 코와 남성의 성기를 연결짓는 사고와는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코를 절단하는 형벌은 심한 굴욕,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아마도 사람들은 코는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인간으로서 한 사람이 가진 지적이고 영적인 특성, 남다른 체질, 자주적인 성격 등의 다면성을 잘 보여준다고 여기는 듯하다. 코.